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정보 프라이버시의 규제와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의사결정과 AI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정보 프라이버시의 규제와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하여 AI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배운 후 마지막으로 정보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프라이버시 규제와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에는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정책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조직의 관행을 기술한 성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됩니다. 수집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로 수행하는 작업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데이터를 공유할 타사와 공유하지 않을 타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 그리고 보유한 개인 데이터에 당사자가 접근하는 방법과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옵트아웃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앞에서 서술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은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양한 국가의 많은 연구, 지침, 보고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은 영어로는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약자로는 FIPPS, PIPS라고 부릅니다. PIPS는 정보 프라이버시 분야의 기본 철학이자 모든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뿌리라서 이걸 이해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1973년 미국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OECD와 APC, 그리고 현재의 GDPR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규범을 제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PIPS의 5가지 구분을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왼쪽 열에는 각 원칙의 구분, 가운데에는 그 원칙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의미와 실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통지와 인식입니다. 이것은 투명성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유와 방법, 그리고 보유 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 이것이 신뢰의 첫걸음이죠. 두 번째 원칙은 선택과 동의입니다. 여기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수집에 동의합니다. 또는 옵트인 체크박스가 바로 이 원칙을 반영한 예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접근과 참여이고 이것은 통제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정보를 제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 자신임을 명시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무결성 및 보완입니다.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보호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화, 접근 제어, 백업 관리, 해킹 대응 같은 실제적인 보안 조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시행과 규제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위의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책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렇게 PIPS의 5가지 원칙은 무엇을 공개하고,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다음 표는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과 프라이버시 정책의 실제 항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추상적인 원칙이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 속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 통지 또는 인식은 프라이버시 정책 안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 데이터를 공유할 제3자 여부 같은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사용자가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선택 또는 동의 원칙은 프라이버시 정책에서는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해 당사자가 옵트아웃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집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지 또는 사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인 액세스 또는 참여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계정 설정에서 내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원칙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무결성 또는 보안은 기업이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단 접근이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통제, 내부 보안 교육 등이 실제 프라이버시 정책의 문구로 포함됩니다. 마지막인 시행 또는 규제는 만약 기업이 정책을 지키지 않거나 데이터가 잘못 처리된 경우 이용자가 누구에게 연락해서 정정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 마지막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문의처, 시정 요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라이버시 정책의 각 문장은 사실 이 5가지 원칙의 실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한 정보 관행 원칙은 기업이 고객과 맺는 신뢰의 구조를 설명하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 경영 사례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에 대한 내용입니다. GDPR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유럽연합에 속한 시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유럽 밖에 있는 기업이라도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GDPR은 기업이 데이터를 다룰 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왜,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하는지를 알려야 하고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강력한 벌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규정을 어기면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 심각한 위반일 경우 2,000만 유로 또는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5천만 유로, 영국에서는 브리티시 항공이 2억 400만 유로, 메리어트 호텔이 1억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국 원화로 구글이 8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처럼 GDPR은 단순한 유럽법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국제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 결제, 위치 추적, 건강 관리까지 이 작은 기기가 사실상 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은 무엇일까요? 위험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앱을 설치할 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손전등을 켜는 앱인데 내 사진첩이나 위치 정보에 접근을 요청하는 것이 적당한 요구일까요?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손전등 기능과 무관한 데이터 접근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모바일을 이용한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스마트폰은 GPS뿐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신호로도 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동 경로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광고 추적과 앱 간 데이터 연동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 상품을 검색하거나 앱에서 결제하면 그 정보가 다른 앱과 공유되어 맞춤형 광고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명시적 동의 없이 내 소비 패턴이 외부 네트워크에 전달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없는 앱 다운로드입니다. 공식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악성 코드를 통해 내 연락처, 사진, 위치, 계정 정보를 무단 전송할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모바일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스마트폰 보안이 아니라 내 일상 전체의 정보 보호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앱을 설치할 때마다 이 권한이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공식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보안 검증을 거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공식 경로의 앱은 악성 코드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앱 권한 설정 관리입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앱 권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등 접근 권한을 앱 실행 시에만 허용으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권한은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금 기능과 핀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은 개인의 디지털 지갑과 같습니다. 핀, 비밀번호, 생체 인증, 패턴 잠금 등 기본 보안 설정을 반드시 켜두어야 합니다. 원격 잠금과 데이터 삭제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내 아이폰 찾기, 안드로이드의 원격 삭제 기능은 분실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공용 네트워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나 공항 같은 공용 와이파이는 해커가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로그인이나 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 보호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결국에 모바일 프라이버시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물인터넷, 즉 IoT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IoT는 가전제품, 차량, 의료기기, 심지어 옷이나 시계 같은 웨어러블 기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은 편리함과 동시에 데이터 노출의 새로운 위험을 가져옵니다. 스마트워치, 냉장고, TV 같은 기기들이 수집하는 작은 정보들이 결합되면 개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까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IoT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을 내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인터넷 소사이티는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장치 및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제어와 데이터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언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알고 그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를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마련과 적용입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술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기본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내 신뢰와 지속적인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기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물인터넷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업, 정부, 사용자, 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프라이버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데이터 관리 문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프라이버시를 법과 기술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왜 윤리적으로 중요한가라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이번 단원에서는 파파 프라이버시 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4가지 기준인 플러스 모델을 통해 데이터 시대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파 원칙은 정보 윤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프라이버시, 정확성, 소유권, 접근성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의 단어 첫 자를 따서 PAPA, 파파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남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나 생활 기록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정보 인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누가 내 정보를 보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 accuracy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록되면 개인은 잘못된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 오류, 학적 정보 입력 실수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확성의 윤리적 핵심은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프라이버시는 정보의 보호에, 정확성은 정보의 진실성에 초점을 맞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프로퍼티입니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즉 데이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진료 기록은 병원이 관리하지만 그 정보의 실질적 주인은 환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소유권은 단순한 보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라는 윤리적 쟁점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은 접근성 accessibility입니다. 데이터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절히 공개되어야 하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접근성의 핵심은 정보의 공유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 PAPA 원칙은 프라이버시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인간의 권리와 정의의 문제로 확장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도덕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풀려난 야수이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한 말로 윤리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해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리의 핵심은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 행동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제안했는데 그중 하나가 플러스 프레임워크입니다. Ethics Resource Center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이 기관은 Ethics and Compliance Initiative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플러스 프레임워크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할 수 있는가 보다 해도 되는가를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모델의 첫 번째 요소 P는 폴리시를 말합니다. 정책과 절차의 일관성입니다.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우리 조직의 정책이나 지침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내부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정책은 조직이 스스로 정한 윤리적 약속이며 그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지가 첫 번째 판단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L, legal, 법적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조직의 정책과 맞더라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다면 윤리적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 결정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U, universal,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결정이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 즉 공정, 정직, 존중 같은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S, self, 자기 점검입니다. 이건 의사결정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결정을 내가 내렸다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봐도 정당하다고 느낄까? 윤리적 의사결정은 결국 타인의 평가 이전에 자기 성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리하자면 플러스 모델은 조직의 기준에서 출발해서 법과 가치, 그리고 개인의 양심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점검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학습활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실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읽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1번을 보겠습니다. 학교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 컴퓨터실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직접 가기는 번거롭습니다. 서점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마침 친구가 설치용 DVD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DVD를 빌려서 사용할 건가요? 이건 편리함과 정직함 사이의 선택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동료가 업무용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부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건 조직의 규칙과 인간관계의 충돌 속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라고 가정해봅시다.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와 교환하면 회사에 수익이 생긴다고 제안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고객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혹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보 보안과 정보 프라이버시가 같은 말인가? 라고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개념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서비스 거부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데이터가 위협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는 정보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이번에는 AI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더 정확하고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우리가 SNS, 검색 엔진, 온라인 서비스에서 남기는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AI가 데이터를 얼마나 책임있게 사용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AI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학습과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AI 또는 AI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AI 프라이버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곳은 없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는 AI 개인정보 보호란 모델의 학습이나 배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보는 AI 프라이버시의 협의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맥락을 반영한다면 AI의 전 생명주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I 생명주기란 화면의 왼쪽 편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델 구축 및 사용, 확인 및 검증, 배포 및 사용, 운영 및 모니터링. AI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모니터링되는 전체의 과정을 AI 생명주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 주기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AI 프라이버시라고 보는 것이 광의의 의미의 AI 프라이버시입니다. 여기에는 유출과 같은 소극적인 보호가 아닌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윤리,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었고 AI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3년과 24년경에 다른 기술도 아닌 AI에 대해서만 유독 신경을 쓰고 AI 프라이버시라는 말까지 쓸까요? 그것은 바로 AI는 단순한 기술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기술, 즉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AI 시스템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사회의 구조나 인간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추천하는 콘텐츠가 여론 형성이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예측 알고리즘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작동하는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AI가 사람과 사회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AI 시대를 상징하는 두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바로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공지능의 핵심 구조인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연구자들입니다. 호필드는 1982년에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사한 호필드 네트워크를 제시해 오늘날 AI의 기반을 닦았고 힌트는 현대 딥러닝의 핵심이 된 역전파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AI가 인간의 사고를 모방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이제 AI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호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망 기술들은 이제 절대적인 경이로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안하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적 불안이 아니라 AI의 불투명성, 즉 설명 불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AI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의 근거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인간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힌튼 역시 AI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AI와 관련된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즉,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트는 AI에 대한 국제적 연구 협력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의 위험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과학자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AI의 성장은 멈출 수 없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즉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모델의 성능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최소화, 투명성, 안전한 처리와 같은 원칙이 강조됩니다. 즉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고 프라이버시는 데이터를 줄이려는 상충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바로 AI 윤리의 핵심입니다. AI가 효율과 성능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AI와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윤리적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챗GPT를 예로 들어볼까요? 챗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처음 모델인 GPT-1은 약 1억 7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지만 GPT-3에 이르면 1750억 개, GPT-4에서는 1조 개가 넘는 매개 변수를 학습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AI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흡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GPT-3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 텍스트만으로 570GB의 텍스트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전체가 20GB 정도이니까 28개의 위키피디아를 학습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동의 부족이나 과도한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AI의 경우 대규모 의료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질병 진단 모델을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 듀크 대학에서 개발한 AI 모델은 여러 병원과 연구센터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했습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 엑스레이, MRI 스캔 등 개인 의료 정보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즉, AI의 지능은 그만큼 데이터 의존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긴 데이터가 어디까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가 바로 AI 프라이버시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챗GPT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학습 데이터의 약 60%가 커먼 크롤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커먼 크롤은 인터넷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입니다. 즉,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개된 데이터라면 동의 없이 써도 될까? 웹에 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의 경계는 어디일까?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 글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개인의 이름, 사진, 감정 표현 등 사적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AI는 이런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학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합니다. 결국 AI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보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과 동의의 범위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과 그 활용입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를 위한다는 것은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용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프라이버시는 동일한 개념으로 씁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AI가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배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핵심 도구들입니다.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패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패치는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과 접근 방식의 총칭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익명화, 암호화, 연합학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기술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방식을 포괄하면서 데이터 보호의 완결성을 추구합니다. 즉 단순히 데이터를 숨기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술 영역들이 패치에 포함됩니다. 이 분야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분야라서 용어들이 낯설 것 같습니다.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데이터 단독 처리 도구, 암호화된 개인정보 처리, 연합 및 분석이나 데이터 책임 도구와 같은 영역들이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동형암호 또는 데이터 자체를 익명화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연합학습과 차분 프라이버시처럼 데이터를 분산된 상태로 처리하면서도 전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로 지식 증명, 신뢰 실행 환경, 그리고 데이터 이상 탐지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 등등 패치는 점점 더 실용적이고 지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기술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연합학습은 패치 기술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합학습은 영어로 Federat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고 각 장치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뒤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죠. 이 기술은 구글에서 2016년도에 처음 제안한 안전한 협력 학습 방식으로 머신러닝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중앙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 중앙 서버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머신러닝은 개인정보 보호나 대역폭, 저장 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합학습은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도록 하여 정보를 서버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중앙으로 전송되지 않고 각 기기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한 뒤 그 결과만 서버에 전달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서도 학습 성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과 네트워크 효율성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습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환경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 지연, 시스템 부하, 학습 속도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장치마다 데이터 품질이 다를 수 있어 모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동기식, 비동기식 학습이나 동형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같은 기술을 결합하여 연합학습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학습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AI와 같은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진화 중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형암호라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의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 그대로 분석이나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환자의 의료 기록이 암호화된 상태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을 때 병원은 그 내용을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통계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형암호는 AI 학습, 의료 데이터 분석, 금융 모델 평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형암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보냅니다. 서버는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없지만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역시 여전히 암호화된 상태로 되돌아오죠. 즉, 데이터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도 필요한 계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결과를 확인해야 할 때만 사용자가 직접 암호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 방식 덕분에 기업이나 기관은 데이터를 직접 보지 않아도 분석 결과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AI 시대의 핵심 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형 암호는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부분 동형 암호입니다. 이건 덧셈만 되는 식으로 제한된 연산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암호화된 데이터끼리 합계를 내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 평균으로 바꾸는 계산은 안 되는 식이죠. 완전 동형 암호는 이상적인 형태지만 아직 계산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은 AI에게 물어봐서 공부를 더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형 암호화 기술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도 많습니다. 계산 속도나 비용, 그리고 표준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동형 암호는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번호를 알려줘야 하지만 영지식 증명을 이용하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도 내가 맞게 알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을 숨긴 채로 진짜임을 증명하는 기술, 이게 바로 영지식 증명의 핵심입니다. 아주 재밌는 기술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예시가 바로 알리바바의 동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알리바바를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비밀 동굴의 문을 열 수 있다고요? 그러자 알리바바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기자는 알리바바가 동굴의 왼쪽이나 오른쪽 입구 중 한쪽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런 다음 동굴 안쪽에서 돌아 나올 때는 기자가 반대쪽으로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알리바바가 실제로 반대편으로 나오면 기자는 이 사람은 문을 열 수 있구나 하고 믿게 되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도 알리바바는 비밀번호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그가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즉 영지식 증명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지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는 사라지게 되죠. 영지식 증명을 적용하면 거래 내역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쓰입니다. AI 모델이 특정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그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 AI가 환자의 기록을 이용해서 진단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제대로 썼다는 사실은 증명하되 개별 환자의 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영지식 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수학적 구조와 고도의 암호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느리고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누가 증명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식 증명은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보호한다는 점에서 AI 프라이버시 시대에 가장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GDPR 같은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즉, 패스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3자와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입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지만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를 그대로 공유하면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패치는 암호화, 익명화,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기업 평판 보호입니다. 오늘 수업을 들은 우리 학생들은 똑똑한 소비자들입니다. 이러한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패치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 기업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의 안전한 발전 지원입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AI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겠죠. 즉, 패스는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이트가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만 이건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사이트의 계정, 오래된 개인정보 파일은 남겨둘수록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로 비밀번호를 강력하게 설정하고 이중 인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비밀번호 대신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가능하면 2단계 인증을 꼭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즉시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무조건 의심하고 직접 기관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은 명세서나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금융거래나 카드 결제 내역이 모르는 항목이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로 디지털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때는 단순 삭제로 끝내면 안 됩니다. 컴퓨터의 휴지통 비우기나 단순 삭제는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안 삭제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파기를 이용해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무료 연간 신용보고서를 활용해 내 정보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 결제 기록이나 대출 내역 등은 신분 도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정리하면 프라이버시 보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점검과 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프라이버시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될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 중에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주요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패치라고 불리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정보 보호의 균형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프라이버시의 규제와 기술적 환경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우며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책임과 신뢰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AI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AI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되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연관된 암호화, 연합학습, 영지식 증명과 같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정보 프라이버시가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 가치임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